위원님 지금 뭐 하세요? 요즘에 샴푸를 바꿨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야. 라일락 코리아 제품으로 카페인 안티 헤어로스 샴푸인데 약산성 제품으로 설페이드, 실리콘 오일 등 각종 우려 성분을 일절 첨가하지 않았고, 기존에 쓰던 샴푸는 향이 너무 센데 반해 이 제품은 유럽 스파 브랜드 수준의 아주 유니크한 향이 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미 나는 지금 하와이 해변가에서 머리를 감는 느낌이에요. 머리 전체가 쿨링감이 진짜 예술입니다. 시중에 파는 샴푸도 많은데 굳이 라일락 코리아 샴푸가 좋은 게 뭐냐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에 정말 좋습니다. 탈모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합니다. 트리트먼트나 린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 머릿결도 더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합성 항료 없이 천연 에센셜 오일을 썼기 때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원함이 더욱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이건 뭐죠? 이거는 라일락 코리아에서 나오는 카밍 바디워시인데요. 강하게 세정돼서 뽀드득한 느낌이 들면서도 탁월한 보습 효과를 자랑합니다. 물만 뿌려도 거품이 가볍게 씻겨 내려가는 게 편리성에서 1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이 라일락 코리아 제품의 장점이 전체적으로 두피의 쿨링감이 밸런스 있게 잡혀서 제품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착한 가격에 라일락 코리아 제품 최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아시안게임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자, 하지만 아쉽게도 여자 농구는 북한과의 동메달 결정전으로 떨어졌고, 자, 남자 농구 같은 경우에는 노메달의 수모를 겪고 말았습니다. 참 여러모로 이번 아시안게임 이 한국 농구의 한계와 또 국제대회에서 드러난 한국 농구의 현 주소를 본의 아니게 100% 맛볼 수 있게 돼서 참 아쉬움이 큰데요.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한국 대표팀의 행보를 돌아보면서 문제점은 또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년 만에 노메달에 그쳤습니다. 2006년 도하 참사라 불렸죠. 무려 17년 만에 노메달에 그치게 됐습니다. 사실 일본 대표팀과의 맞대결을 승리로 장식했더라면 8강으로 직행을 했었는데 결국 일본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12강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8강 진출 결정전을 치르면서 힘을 뺐던 부분이 화살이 돼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물론 피파 순위가 74위에 불과한 팀이긴 합니다만 40점 차 시원한 승리를 따냈죠. 야투를 74개 던졌는데 인도네시아를 상대로는 3점을 37개나 시도를 했습니다. 32%의 확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사실 이번 대회 내내 한국 대표팀은 3점에 대한 의존도를 높게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경기당 한 30개 정도를 던졌는데 이날은 37개의 3점을 시도를 했고요. 허운 선수가 20득점에 어시스트 7개, 김종규 선수가 야투 100% 기록하면서 더블 더블, 또 라거나 선수도 더블 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경기가 아쉬웠죠. 카타르 피바 랭킹 104위에 불과한데 2010년대에는 카타르의 전력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귀화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했고 또 카타르 역시도 이제 젊은 선수들을 키우면서 그래도 아주 좋은 전력을 유지했습니다만 지난 한 3, 4년의 행보는 대단히 좋지를 못했습니다. 이 한국 대표팀이 좀 시원한 승리를 따냈어야 됐는데 후반 경기력이 좋지 못했고 결국 12점 차 신승을 거두는 데 머물렀습니다. 3점을 30개 던져서 7개를 집어넣었는데 시원하게 터지지 않았고 리바운드 싸움은 오히려 밀렸고요. 어시스트와 턴오버, 특히나 카타르의 실책을 21개나 유도했던 아주 재빠른 수비가 돋보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기력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라거나 선수가 23득점에 리바운드 14개를 기록했고 하윤기 선수 또 허운 선수도 맹활약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충격적인 경기가 있었죠. 바로 일본을 상대로 77대 83으로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자, 일본이 피바 랭킹 26위이자 또 내년에 열리는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냈다고 하더라도 농구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들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2군이라 보기도 어렵고 뭐 한 2.5군에서 3군 정도에 되는 그런 로스터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77대 83으로 졌습니다. 저도 이제 이 경기를 스포티비에서 이규섭 해설위원님과 함께 중계를 했었는데 이규섭 해설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건 정말 지면 안 되는 팀에게 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본의 뭐 1.5군도 아니고 2군도 아니고 2.5군, 3군급에게 결국 와이어 투 와이어 단 1초도 앞서 나가지 못한 채 졌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역시나 3점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일본 대표팀 66개 야투 25개가 2점이었고요. 41개가 3점이었습니다. 자유투는 10개밖에 던지지 못했지만 외곽 대결에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무너뜨렸음을 알 수가 있고, 자, 라거나 뭐 이승현, 자, 그동안 대표팀에 헌신했던 선수들의 활약이 좋긴 했습니다만 스페이싱이 안 되는 빅맨 2명 또 혹은 하용기 선수를 데리는 투빅, 자, 이런 선택이 좀 아쉬웠거든요. 일본 대표팀은 신장에 관계없이 모두가 기동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곽슛을 쏠 수 있는, 자, 그런 자원들로 구성이 됐다면 이 대한민국 대표팀은 로포스트 혹은 하이포스트를 반드시 거치는 이른바 좀 구닥다리 농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일본에게 무려 17개의 3점을 맞고 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이겼더라면 8강으로 직행을 했고 또 대만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 경기를 지면서 8강 진출 결정전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8강 진출 결정전을 설령 잡는다 하더라도 딱 14시간 쉬고 중국을 만나야 되는 그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말았습니다. 자, 물론 피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24시간을 쉬진 않아요. 아시안게임의 뭐 일정이 참 개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초한 거죠. 이 경기를 이겼더라면 그냥 대만을 만났으면 됐는데 또 휴식일이 있었는데 이 경기를 졌고 또 상대가 일본 1군이나 혹은 농구 월드컵에 참가했던 그런 팀이 아니라 2군, 3군에게 졌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컸습니다. 자, 다행히 이 8강 진출 결정전에서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이날도 뭐 3점은 쉽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만, 자, 그래도 이 바레인을 88대 73으로 꺾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하윤기 선수의 활약이 훌륭했고요. 양홍석 선수가 12득점에 리바운드 9개. 자, 김종규 선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전에서 딱 5초를 뛰었습니다.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할 법한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오세근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대체 발탁이 됐는데 첫 경기부터 맹활약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일본전에 5초 출전이었거든요. 이거는 사실 국가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또 헌신했던 부분도 있었고 김종규 선수가 앞선 경기도 활약도 나쁘지 않았는데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아주 또 기품 있는 베테랑답게 12득점에 리바운드 6개를 기록을 했고요. 변준영 선수도 일본전에 코트를 아예 못 밟았어요. 자존심이 상할 법했는데 바레인을 꺾고 8강으로 진출하는 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자, 다만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 14시간만 쉬고 중국을 만나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을 만났는데 끝내 만리장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노메달을 확정짓고 말았습니다. 70대 84로 졌는데 사실 뭐 중국 대표팀이 엄청나게 넘을 수 없는 벽이거나 그 다음에 중국이 선진 농구를 한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중국도 진짜 인구나 또 농구 시스템에 쏟아붓는 예산에 비하면 농구 더럽게 못하긴 합니다. 자, 하지만 한국 대표팀은 결국 제대로 쉬지를 못했고 야투 38%, 그 다음에 3점 28%, 자유투 68%, 이길 수가 없는 기록이죠. 결국 피로도와 싸우면서 어시스트와 또 턴오버의 비율 자체도 어시스트보다 실책이 더 많았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양홍석 선수가 13득점에 리바운드 5개로 계속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만 중국을 상대로도 결국 3점 25개 던져서 7개밖에 넣지를 못했고 얼리 오펜스나 혹은 퀵샷 아니면 페이스 앤 스페이스, 그 다음에 또 계속된 투메인 게임, 또 미스매치를 공략하는 아이솔레이션, 현대농구에서 반드시 승리를 위해서 필요했던 요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로포스트에 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림 등졌다가 더블팀 살짝 끌어와주고 바깥으로 빼주는 굉장히 구식 농구를 했는데 사실 이런 농구가 재미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코리아와 골든스테이트를 합쳐서 2010년대 말에 제가 이제 한참 스포티비에서 피바 경기를 중계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외신에서 골든스테이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농구가 훨씬 재밌었어요. 하지만 라거나 선수가 다시 들어오고 또 그 예전 농구로 회귀를 했단 말이죠. 그 직후에도 지금까지도 4,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구는 바뀌지 않았고 결국 중국에게 14점 차로 지면서 순위 결정전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농구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또 집었고 팬들도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기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고리타분한 2점 농구에 의존한다. 선수들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선수들은 저는 오히려 국가대표 선수들은 진짜 리스펙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척박한 농구 현실에서 우리나라 농구 선수로
태어난 게 죄라면 죄인데 저는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은 진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뭐 람보 슈터 그분께서 요즘 농구 선수들 뭐 도끼가 없다, 그 다음에 투지가 떨어진다, 개소리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농구 대단체 뛰었던 선수들은 지금처럼 뭐 엄청나게 내 개인 기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선수들보다 노력한 거 없어요. 그때는 진짜 시대를 잘 타고 난 거고, 지금 농구 선수들은 비시즌 때 스킬 트레이닝 다니고, 근데 그 스킬 트레이닝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물론 엄청난 레전드 출신이 또 뭐 운영을 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프로에서 뭐 좀 실패했거나 아니면은 좀 프로에서 좀 불운한 커리어를 가져갔거나, 이런 선수들은 오히려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찾아가서 비시즌 때 내 기량을 연마하고 체력을 키웁니다. 그런데 과거의 농구 원로들 혹은 뭐 70년대 초반에 농구 대단체를 이끌었던 세대들 그런 거 없었거든요. 지금 농구 선수들을 디스할 거면 그런 식의 비교는 잘못됐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저는 우리나라의 농구 선수들은 길들여져 있어요. 선생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제자가 모든 걸 다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만큼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구닥다리 농구 미스매치를 공략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스위치 디펜스를 해요. 현대농구에서 뭐 수비의 대세가 스위치 디펜스잖아요. 스위치 디펜스를 왜 하나요? 3점을 맞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허훈 선수가 누굴 예로 들까요? 하메드 하다디를 만났다. 그러면 야, 다 나와, 내가 아이솔레이션 할게, 이런 장면들 맞나요? 아니에요. 바깥에서 미스매치가 나 있으면 안에서도 미스매치가 나 있겠죠. 그러면 하윤기 선수가 키 작은 선수와 미스매치가 돼 있으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10중 8구는 야, 안쪽으로 볼 투입해요. 그런데 안쪽으로 볼 투입하면 그게 1대1이 됩니까? 당연히 사방팔방에서 도움 수비가 오지? 안 되죠. 그런데 일본이나 일본 남녀 대표팀도 마찬가지고, 또 필리핀도 예전부터 그랬고, 키가 작은 선수는 키 큰 선수를 데리고 나와서 갖고 놉니다. 댄싱하고 드리블 치면서 농락하고 3점을 쏴버려요. 이런 장면 있나요? 없어요. 왜? 감독이 못하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솔레이션 능력 떨어지죠. 2점에만 의존하죠. 그리고 또 뭐 화끈한 3점이나 페이스 앤 스페이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수들의 기량이 정체되어 있고 선수들의 마인드셋이 썩었다, 절대 틀린 말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의 생각이 바뀔까? 절대 쉽지 않겠죠. 결국에는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 지도자가 되면서 열린 마음을 발휘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좀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왜 공부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공부하겠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소속팀의 감독이 되면 첫 번째 그 감독의 목표는 좋은 성적을 내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비 농구를 택하고, 그 다음에 뭐 화려한 그런 변신보다는 그간 해왔던 농구를 안일하게 하는 거죠. 왜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변함없이 그냥 예전 농구를 답습해서 이기면 몰라, 못 이기잖아요. 그렇다면 바꿔야죠. 하지만 바꾸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도자들이 제일 문제고, 시스템도 엉망이죠. 왜냐하면 코칭 스태프가 한 명입니다. 한 명. 그 코칭 스태프 한 명으로 어시스턴트 코치와 헤드 코치가 국가대표팀 다 이끌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예를 참 들긴 싫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 탐 호바스 감독이 현재 지휘봉을 잡았잖아요. 그 호바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자 대표팀 감독이었어요. 그 여자 대표팀 감독을 호바스 볼이라는 엄청나게 3점을 쏘는 농구로 탈바꿈시키면서 2020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여자 대표팀이 은메달을 따냅니다. 엄청난 쾌거를 이룩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여자 대표팀을 맡았던 탐 호바스가 남자 대표팀으로 옵니다. 이것 자체가 그냥 발상의 전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선민 감독이 남탕 오잖아요? 난리 납니다. 추일승 감독이 여자농구 가잖아요?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서로 텃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부터 뜯어 고쳐야 되고, 완전히 정말 예전에 그냥 구닥다리, 그 다음에 고리타분한 생각들을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외국인 감독을 진짜 큰맘 먹고 큰 돈 들여서 영입을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 농구인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어디서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나라는 코쟁이가 맞는 거야,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일본이 농구 월드컵에서 3승 2패를 기록하고 여자 대표팀이 세계의 문을 정말 노크할 정도로 올라섰습니다만, 한국 농구 원로들이 생각이 바뀔까요? 에휴, 저건 우연일 뿐이야. 배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만 망했어? 남자 배구는 일찌감치 탈락했어. 이렇게
자기 위안할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국제 무대에서의 부진, 그 다음에 또 구식농구, 구닥다리 농구, 그 다음에 고리타무라 농구를 하는 건 그 비난의 화살이 선수들에게 가는 건 좀 가혹하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는 뭐 볕들 날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 대표팀이 혹은 여자 대표팀이 국제 무대에서 시원시원한 농구를 하면서 우리 같은 농구를 좋아하는 하드한 팬들 말고 라이트 팬들이 봤을 때도 우와, 농구 대박인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하냐, 이런 날들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깨어있고 그 다음에 또 해외 농구, 뭐 굳이 NBA가 아니더라도 유럽 농구 보면서 공부한 지금 이제 선수들이나 혹은 갓 은퇴한 선수들이 지도자가 되는 그 날이 오지 않는 한 지금 뭐 나이 많은 감독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예전 농구를 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기득권이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한국 농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또 가진 생각들을 풀어봤는데 여러분께서도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